안녕하세요. 스타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3월 16일 토요일 주말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좋은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20, 30대 청년 세대분들이 한 반절 정도 되는 것 같고 40, 50대 중년 세대분들이 한 반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청년 세대들하고 중년 세대들이 주말을 보내는 그 풍경도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또 청년, 중년 우리 구독자들이 저희 스타119 채널에 대해서 컨텐츠에 대해서 또는 진행 방식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가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스타119의 채널의 그 스타일은 제가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세대 간의 그 차이와 갈등이 요즘 그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이긴 한데, 제가 그 중간에서, 그, 그 청년 세대, 중년 세대들이 모두 유익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주중에 그 질문이나 저한테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요즘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문자를 받은 내용 중에서 같이 한번 그 다루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주제로 해서 Q&A를 정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중 방송에서 이제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요즘 홍콩 ELS 손실보전 관련해 가지고 좀 사회가 좀 시끌시끌했잖아요. 그래서 ELS가 뭔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좀 쉽게 알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 ELS에 대해서 또 ELS를 잘 활용하면은 우리 주식 투자에서 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른 데서는 이제 그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고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들이니까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그 요즘 누구나 다 관심 갖고 있는 주식 투자자로서 우리 밸류업 관련된 그 정부의 밸류업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너무 뻔한 내용이더라고요. 뭐그 ROI 그 투자 수익률이라든지 그 IRR, 그다음에 시가총액, 그다음에 뭐 배당 성향, 배당 많이 줘야 된다, 뭐 자사주소가 뭐 이런 것들 이제 반영을 해서 그 이제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는 그 이제 회사들을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것들만 반영하면은요, 그 혹시 이 정보 당국자가 이 방송 듣고 계시다라면은요, 잘 들으세요. 그런 것들만 반영하면은 코스피 200하고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 제일 잘하는 회사들이 현대차, 삼성전자, 코스피 200의 상위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거래소에서 도쿄 거래소의 그 벤치마킹을 위해서 그 이제 그 밸류업 그 프로그램 어떤 그 노하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일본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 일본 증시가 그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오른 것만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일본 엔저 때문에 많이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고 물론 이제 일본에 대해서 외국들이 관심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본적인 니케이 지수 상승률이 그 밸류업 구성 지수보다 더 상승률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그 종목들의 상승률이 전체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그러면 뭐 밸류업이 제대로 작동한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부 당국자들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국 사람들 막 공항 같은 데 가면은 그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막 그 대기할 때 막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일본 같은 데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 이제 저 며칠 전에 그 이제 주중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 양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그 중국 CPPCC라고 해서 그 인민대표회의 그 회의 이제 양회 중에 하나인 그 중국 공산당 고위층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도요. 이제 물론 서열상으로 또 이제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하고도 이제 중국에서 회의를 한 적도 있었었고 식사를 한 적도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 또 중국
그 주한 대사관 직원들하고도 가끔 이렇게 회식 같은 거 같이 여러 번 했었거든요. 이제 정경련 다닐 때. 근데 그때 이제 그분들 만나 보면은요, 되게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그다음에 쇼맨십도 너무 좋고, 그리고 공산당이라고 공산국가라고 해가지고 그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영어도 정말 잘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정책을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중국 공산 체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또 시진핑의 정책들 중에 좀 문제가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몇 가지 정책들을 보면 잘한다 이렇게 생각되는 정책들이 있어요. 이제 물론 그 중국의 그 이제 해킹이라든지 뭐 짝퉁이라든지 산업 스파이라든지 이런 그 도덕적인 이런 부분들은 그 국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인 건 맞고요. 자, 그런데 그 중국은 이제 아편 전쟁이라는 과거의 그 아픔이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청소년들한테 그 예를 들어서 그 게임하는 시간 제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연예인들 막 쫓아가게 하다가 그 정신적으로 연예인들을 몰입하다 보면은 그 매몰되는 거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매몰이 되는 거는 중국의 그 국가 경쟁력에도 저해가 되고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하는데도 저해가 된다. 이래서 이런 거를 좀 단속하는 이런 그 정책이 있어요. 이런 규제라면 규제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막 그 무차별적으로 그 게임에 이제 노출이 된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 정신착란 같은 것도 극단적이긴 하지만 일어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는 정책들을 내놓는 거 보면은 중국이라는 그 나라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마침 그 중국이 이번에 이제 며칠 한 2, 3일 이틀 정도밖에 안 된 얘기예요. 그 중국의 증시부양책을 그러니까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제가 그 우리나라 밸류업 그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IPO처럼 그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거 고려 안 한 밸류업은 그냥 밸류업 관련된 단타 수단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IPO라는 거는 주식시장에 새로운 그 기업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공급 차원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엄격하게 하겠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상장되는 거를 차단을 하겠다. 그리고 쉽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그 IPO를 통해서 상장 기업들의 수급을 조절을 하겠다. 이런 관점을 가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중국이 굉장히 해안이 있구나,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정책을 내놨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쉽게 지금 IPO가 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 기존에 그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하고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기업들하고의 그 비율 조정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서 그 편입과 편출이 물론 자율성에 기반을 하고 또 그만큼 그 대가를 지불을 해가지고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정부에서는 그런 그 수급 문제, 그 상장 기업 수에 따른 그 수급 문제 자체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그 정책에 또는 그 당국의 담당자나 이런 공무원분들, 행정부에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요. 그리고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기업 가치가 이 정도 되는데 주가가 이 정도, 이게 예를 들어서 수급에 의해서 시장 수급에 의해서 그렇게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면은 시장 경제고 자율 경제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그 가치와 이 관계가 예를 들어서 어거지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이 되고 있다라면은 이거를 문제 의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경영진이라든지 아니면 세력이 어떤 자기들의 의도에 의해서 이 주가를 이렇게 일부러 눌러놓고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경영진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조금 내기 위해서 주가를 낮춰놓는다든지 장기간 동안,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세력이 이 소액 주주들의 주식을 손절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싼 가격에 매집하기 위해서 장기 동안 막
장기 몇 년 동안 주가를 눌러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밸류 프로그램이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주가를 못 올라가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겠다, 이런 그 정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그 의도된 그 이제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걸 계속하다가는 정부에서 관찰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조심을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시장이 정상화가 되는 거고 시장이 밸류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의 정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고려를 드리고요. 또 이번에 어젠가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도 이제 결과에서도 보다시피 몇 개의 그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한 4개 정도 되는 행동주의 펀드가 서로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울프팩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막 늑대들이 몰려다니면서 공격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물산의 경영진이나 그 이사회에 압박을 했어요. 뭐 자사주도 뭐 소각시켜라. 뭐 삼성물산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만데 배당을 그거밖에 안 주냐, 아마 뭐 이런 거를 요구를 했는데 좀 제가 보기에도 무리한 요구. 그리고 또 행동주의 펀드가 장기적인 주주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단타하려고 들어간 주주들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때문에 회사에서의 나름대로의 정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현황에 대해서는 그 경영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 회사를 잘 꾸려가기 위해서, 특히 삼성이라는 회사가 대충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몇 개의 그 행동주의 펀드가 막 뭐 연계해가지고 또 뒤에서 정부가 밸류업 하니까 그거를 이제 뒤에서 밀어주는 세력, 정부의 그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사진이 이겼어요. 그 소액 주주들도 무조건 행동주의 펀드의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아무리 단타 쳐가지고 단타 수익 내는 게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어떤 정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회에서요. 그러면 그 경영진이나 이사진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타당성이 어필이 됐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정부의 정책도 기본적으로 그 회사를 존중하는, 무조건 그 정부의 위력으로 해서 따라와야 된다, 이런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잘 하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이런 그 베이스를 깔고 가되 혹시라도 인위적으로 주가를 못 올라가게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라면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겠다,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Q&A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내용인지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내용을 읽어드려야 되겠죠. 대표님, 며칠 전부터 대표님 채널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아서 식구들과 영화 파묘를 볼까 하다가 대표님이 생각났어요. 파묘 흥행 관련주 부탁드려 봅니다. 또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또가 아니라 PS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네, 어쨌든 관심이 있고 저희 그 스탁119 채널을 사랑해 주시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영화 관련주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영화 하면은 어느 극장이 먼저 생각나세요?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롯데시네마, CJ, CGV. 자, 하나 선택하셨으면요, 이번에는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자, 이번에는 메가박스, CJ, CGV.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가 많이 가시나요? 자, 근데 저도 보니까 저도 최근에 본 영화가 서울의 봄 봤어요. 서울의 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저는 사실은 정치 성향으로 보면은 중도 보수예요. 그런데 이제 막 우익이라든지 막 보수 색채가 강하신 분들은 서울의 봄 막 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막 그거 보다가 막 화가 나와가지고 튀어나왔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저는 이것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업무 때문에요. 업무 때문에 있었던 일인데 저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이순자 씨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기업체 백담사 갔다 온 이후의 얘기인데 이제 그 백담사 갔다 온 이후의 얘기인데 그 어쨌든 뭐 기업체 관련된 일을 했으니까 회장님들하고 관련된 일을 했으니까 그런 좀 연장선상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뭐 저는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가지고 그 영화 어쨌든 영화 그냥 영화는 영화니까요. 재밌게 봤어요. 서울에 본 영화 재밌게 봤는데 그때 그 이제 그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아까 청년 세대 20대 30대 그 사이에 있는 그 청년 세대인데 저희 아들이 그 연말에 저한테 영화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 봄 보자고 해서 아 보자 해가지고 봤는데 저는 이제 그 영화가 그 CGV에서 한다고 하길래 어, 저희 동네에는 분명히 메가박스가 있었거든요. 메가박스가 있었기 때문에 CJCGV를 보려면은 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을 해서 봐야 되나 보다 했더니 저희 동네 어디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가박스 아니야 거기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CJCGV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바뀐 것도 몰랐었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 하신 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생각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롯데백화점에 있는 롯데시네마도 있고 롯데에서 만든 상업지구에 있는 롯데시네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저 영화관이 롯데시네마의 실제 자산인가 자기들 소유인가 아니면 임대해서 쓰는 건가 이런 거에서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 저는 좀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메가박스가 CGV로 바뀌는 걸 보니까 임대해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는 임대를 한다는 얘기는 임대료를 낸다는 얘기니까, 그쵸? 자기들 거가 아니고 임대료를 낸다는 얘기니까 상영을 해도 정말 그 관객 수가 많이 나와야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까 관객 수가 많이 나와야 수익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영화 관련주들은 일단 상영하는 거는 아까 롯데시네마, CGV 그 다음에 그 메가박스가 있는데 일단 롯데는 저번에 그 제가 롯데 그룹 그 유튜브에서 한번 이제 조명 다뤄드렸었잖아요. 그때 롯데 그룹은 비상장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롯데 시네마하고 그 롯데 시네마에 그 배급하는 영화를 배급하는 그 배급사인 롯데컬처인가 뭐 이런 회사들도 다 비상장이니까 일단 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CGV하고 이제 메가박스만 남았는데 CGV는 그 CGV 상영관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상장 기업으로 돼 있잖아요. CJ CGV 상장 기업으로 돼 있고 그 CGV의 그 GV는 골든 빌리지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그 CGV가 외국 회사가 참여를 했었어요. CJ하고. 그래서 이제 회사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이제 지금은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름인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메가박스가 있겠죠. 메가박스는 오리온 아시죠? 오리온이 그 OCN이라고 해가지고 그 케이블 TV죠. 케이블 TV. 그 OCN 방송 있었잖아요. 영화 방송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리온이 영화하고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오리온에서 가지고 있었던 상영관이었는데 이제 오리온이 그 영화 상영관 사업에서 손을 뗐어요. 그 손을 떼고 그 이제 그 메가박스를 중앙일보 아시죠? 중앙일보. 그 이제 삼성 홍라이 여사 오빠잖아요. 거기 이제 홍 회장 그분 그 중앙일보 그 중앙그룹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콘텐츠리 중앙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메가박스를 이제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콘텐츠리 중앙이 그 메가박스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CG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영화를 그 공급하는 데가 그 CJ 계열의 CJ ENM이 있잖아요. 그 회사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가 뭐 그 크게 흥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CJ 같은 경우에는 상영관에도 좋고 그걸 배급하는 CJ ENM에도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메가박스 자체는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메가박스를 가지고 있는
그 콘텐츠리 중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그 상영관을 가지고 있냐, 그 배급 상영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배급 영화 공급까지 하는 그 회사는 CJ하고 그 콘텐츠리 중앙이다 이 구분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영관은 이제 많지는 않잖아요. 아까 그 롯데시네마 뭐 CGV하고 이제 메가박스 정도만 있으니까 그럼 다른 회사들은 상영관은 없지만 배급만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쇼박스 들어보셨죠? 쇼박스. 근데 이 쇼박스는 아까 그 지금도 오리온 계열이에요. 쇼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된 신생 기업 중에 뉴라는 회사가 있어요. NEW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회사는 상영관은 갖고 있지 않지만 공급을 위주로 하는 그 기업이고 지금 이제 상장 기업이에요.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다. 여기까지 이제 기업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뉴오는 참고로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W니까 아니 NEW 제가 조금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 넥스트 엔터테인먼트까지는 같은데 맞는데 그 W가 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어쨌든 그 두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사 이제 그 영화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파묘가 뭐 1,000만 간다고 하잖아요. 1,000만 간다고 하면은 대략 뭐 영화비가 많이 올라서 10,000몇천 원 하는 것 같은데 뭐 할인 막 이런 거 하니까 대략적으로 한 표당 매출이 그 10,000원 정도로 잡히더라고요. 10,000원 정도로 잡히는데 이제 1,000만이 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1,000억이 되는 거죠. 1,000억이 된다고 하면은 그 1,000억 중에 3%는 그 영화 그 뭐 진흥기금인가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럼 나머지 중에서 그 배급사하고 상영관하고 거의 뭐 5대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5대 5.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반반이니까 그거를 반반 나누어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이제 CJ 같은 경우에는 그 상영관에서도 가져가고 그 CJ E&M에서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쇼박스라든지 그 NEW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쇼박스가 이제 그 파묘라는 영화의 이제 공급사거든요. 그 배급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이 회사 그러면은 이게 1,000만이 됐다고 하면은 1,000억이 매출이 발생하는데 그럼 1,000억 중에 500억은 그 영화가 메가박스나 뭐 CGV나 롯데시네마 한 군데서만 상영이 되는 게 아니니까 한 세 군데 정도 상영이 되는 거잖아요. 나눠서 상영이 되는 거니까 그 1,000억 중에 500억 정도는 그 세 개의 상영관이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500억 정도는 이 쇼박스가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떻겠어요? 대략적으로 답이 나오죠. 어떻게 답이 나오냐면은 영화 하나 1,000만짜리 영화가 그 하나가 성공한다고 하면은 그 영화관 하나에는 5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니까 그 CGV 같은 경우에는 그 500억도 3개의 영화관이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3분의 1씩이라고 해가지고 CGV가 제일 크니까 뭐 그 중에 한 200억 정도 가져간다고 해볼게요. 200억 정도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 200억 한 영화 1,000만짜리가 200억 정도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CGV 입장에서 그거 가지고 1년 농사할 수 없겠죠. 그러면은 그 1,000만짜리 영화가 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영화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몇 개가 나와야 되겠어요. 200억 그 계산이 그런 흥행이 200억이 최소한 2,000억 CGV 같은 그런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2조 막 이렇게 매출이 나와야 그나마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이익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파묘처럼 이 영화 하나가 뭐 1,000만 넘었다라고 해가지고 CGV 같은 영화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CJ E&M도 마찬가지죠. CJ E&M은 더군다나 종합이거든요. 뭐 그 뮤직 쪽도 하고 뭐 제작 쪽도 하고 이러니까 종합이기 때문에 그 영화 하나
영화 하나가 1,000만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CJ ENM의 기여도가 별로 크지 않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더군다나 이제 지금 그 영화가 조금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넷플릭스 때문에 영화 많이 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GV나 그 CJ ENM 이런 쪽이 영화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쇼박스하고 아까 NEW 같은 경우 그 배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반절 가져가잖아요. 그 영화관들은 세 군데 메가박스, CGV, 뭐 롯데시네마 이 세 군데에서 나눠 갔지만 그 이 쇼박스 이런 데들은 반절을 자기 혼자서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쇼박스 이런 데들은 외국에 있는 영화 100억 권을 가져오지 못할 거 아니에요. 외국들은 더 자기들이 돌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쇼박스 이런 회사들은 한국에서 1,000만이 나오는 그런 영화를 1년에 몇 개를 자기들이 공급하냐 이게 관건이 되는데 그렇게 한국 영화 중에 그렇게 그 1,000만 넘어가는 영화가 1년에 많이 나오나요? 별로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온다고 한들 그게 쇼박스한테 주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쇼박스도 보니까 1년에 기껏해야 한 영화 자기들이 그 공급권을 가지고 하는 영화가 한 2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2편, 3편. 이렇게 되면은 기껏해야 매출이 1,000억대를 못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몇백억, 천만이 돼도 500억이니까 1,000만이 안 되는 영화라고 하면은 기껏해야 뭐 몇백억, 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쇼박스도요. 그러니까 이 쇼박스가 흥행하려고 하면은 쇼박스가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쇼박스가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영화들 중에 1,000만 이상이 넘어가는 영화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다만 정말 그 이 파묘 같은 영화가 외국에서까지만 호평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쇼박스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뭐 1,000만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만 아직 외국에서도 이제 동시 상영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도 뭐 반응이 괜찮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뭐 그렇게까지 막 그 관객 수를 동원하고 있다 이런 소식은 안 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한 개의 흥행 정도가 쇼박스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어, 주가 상승을 준다 이런 거는 정말 단기 현상이고 단기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게 많이 올라가지도 못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너무 막 복잡하게 가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쇼박스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묘 관련주라고 했으니까 쇼박스거든요. 근데 쇼박스가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이 파묘가 뭐 예를 들어서 파묘 한 영화로 근데 우리나라 인구수 대비로 해서 뭐 1,000만인데 뭐 2천만, 3천만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만 관객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러면 외국에서 이 파묘가 막그 빅 히트를 해야 된다. 이건 확인이 안 된 거니까 아직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영화의 정서는 다르니까요. 그런 부분도 확인이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후속으로 쇼박스가 다른 영화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미지수다. 해봤자 1년에 한 두세 개 정도밖에 공급을 못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은 단기로 봐야 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영화 산업 자체가 코로나 이전으로 아직 회복 못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때문에 영화가 좀 살아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화 흥행으로 인해서 잠깐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그건 단기 시각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쇼박스 계속 홀딩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제 모르죠. 파묘가 정말 어떻게 이제 외국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는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고요. 저는 차라리 그거보다는 직접적인 영화 관련주는 아니지만 드라마나 방송 제작하는 회사 중에 이제 길게 보면은 망가진 엔터들은 길게 가면 살아남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우리 그 SM이라든지 그 YG라든지 이런 데들 두세 군데, 하이브라든지 이런 두세 군데 이제 그런 데들은 이제 그 뭐 저기 그 아이돌 그 이제
글로벌 아이돌을 갖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그런 데들은 이제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그 영화 제작 정도나 하고 드라마 제작 정도나 하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많고, 최근에 초록뱀 미디어 뭐 계속 막 그거 계속 전환사채 발행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더니 뭐 이제 결국 상장 폐지됐고, 예전에 뭐 음반 회사 중에 예당도 그때 삼자 배정 못 받아가지고 상장 폐지됐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요즘 보니까 뭐 차은우 막 돼가지고 뭐 판타지오도 주가 한번 보세요. 그렇게 대세 연예인이 있어도 주가가 좀, 그럼 연예 산업이라는 거가, 제가 예전에 그 김승미 씨도 있지만 제가 좀 그래도 친하게 지내는 연예인들하고 가끔 얘기해 보면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막 그 방에 이렇게 보면 연예인들이 막 얼마 번다 이런 거만 이렇게 기사에서 볼 수 있지만, 연예인 한 명이 움직이려면은 비행기에 막 그 몇십 명이 타고 이런 그 비용을 생각해 봐라. 그럼 생각보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그 연예뿐만 아니라 엔터, 그다음에 영화 이런 종목들은 뭐 대세 상승 이런 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 말씀 드리다 말았네요. 그런 와중에도 요즘에 이제 그 아까 몇 개 그 초록뱀 이런 데들은 제작하다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못 갔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회사는 CJ라고 하는 큰 그룹에 있는 회사니까, 아까 뭐 그 재무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 대기업에 들어가 있는 회사니까 저는 좀 그 오히려 파묘보다, 여러분들도 그 눈물의 여왕인가요? 이번에 며칠 전에 그 이제 시작한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봐요. 저는 안 보는데 시청률만 체크를 하는데 시청률 좋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청률 좋게 나오고 이런 이제 그 시청률 좋게 나오면 나중에 또 저기 넷플릭스 같은 걸로 해서 외국에서 그 스트리밍 동시에 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반응 좋으면은 오히려 이거 제작한 회사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인데 주가도 많이 빠졌어.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봐보세요. 어떻게 관심 있게 보시냐면은 눈물의 여왕 시청률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주가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주 정도 이렇게 기간으로 봤을 때 한번 뜨는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방송 통해서 예측을 미리 드린 거니까 이 예상이 또 맞았는지 틀렸는지 나중에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진전이 됐으니까 빨리 그 ELS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ELS요. ELS 뭐 이렇게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이런저런 설명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ELS 막 거기서 설명된 거, ELS가 뭐 그 에쿼티 링크드 뭐 시큐리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들 뭐냐 이런 개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다른 데서 설명 안 되고 있는 거, 제 얘기를 꼭 들으셔야 되는 부분. ELS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가, 예를 들어서 홍콩 ELS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 ELS가 홍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ELS라고 해가지고 그 투자 자금을 가지고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 뭐냐면은 그 ELS라는 것은요, 그 이제 기본적으로 증권사에서 발행을 하는데, 증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ELS라는 그 증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ELS를 많은 투자자들이 그 이제 투자를 하면은 그 발행을 해가지고 뭐 2조 원이 모아졌다 이렇게 되면은 그 2조 원을 자기들 임의로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ELS라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ELS가 2조 원이 모아졌다고 해봐야, 예를 들어서요. 그럼 그 2조 원을 가지고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데예요. 그런데 다만 왜 삼성전자라는 말을 붙이냐면은요, 그 삼성전자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투자를 했으니까 그 투자를 금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수익률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준을 그냥 삼성전자 주가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권회사하고 그 투자한 그 투자자들하고 홀짝을 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인데 지금 7만 원이잖아요. 7만 원인데 삼성전자 주가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가 뭐 4만 원, 4만 원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은 4만 원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은 연 7%를 주겠다. 이렇게 홀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 7%면은 은행 이자보다 높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통 ELS는 3년 만기로 돼 있으니까 3, 7에 20에 21%, 3년 동안 21% 받을 수 있겠다. 이러니까 그 은행 이자보다 높으니까 관심이 가겠죠.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지금 7만 원인데 4만 원 이하로만 안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3년 동안에 4만 원 이하로 안 떨어질 것 같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거기에 대거 자금이 몰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ELS. 자, 그런데 이제 물론 막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스텝 다운형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3년 동안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뭐 삼성전자 주가가 뭐 7만 원이었는데 뭐 3개월 후에 6만 5천 원만 안 넘어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그냥 상환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 있어요.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상환 요구하면은 넘어가진 않았으니까 아까 연 7%라고 했으니까 이제 기간 그 일할로 따져가지고 그만큼 수익금으로 이제 받고 일단 그 상환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더 좋은 ELS 있으면 갈아타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가 상환 요구 하려고 했더니 6만 5천 원만 넘지 않으면 이랬는데 주가가 6만 4천 원이 돼 있는 경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환을 못 하는 거예요. 상환 요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중도 해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중도 해지를 하면 중도 해지 해약 수수료를 많이 떼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도 못하니까 또 스텝 다운이 되는 거가 또 다음 상환 요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상환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삼성전자 그 사이에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7만 원만 그 사이에서 7만 원만 넘지 않으면은 상환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거기 딱 가봤더니 또 갑자기 7만 5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상환 요구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중도 해지하면 손해니까 이런 식으로 막 가다 봤는데 만기가 다가왔는데 이번에 홍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막 그 비사이로 막 가듯이 그 상환 요구할 때마다 그게 맞지 않아 가지고 거의 만기까지 오다 봤는데 이제는 손실까지 보게 설계 자체가 손실까지 보게 돼 있어 가지고 손실을 보게 되더라.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은 이게 손실 보는지 모르고 투자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근데 이게 문제가 또 중간에 은행이 끼어 가지고 은행이 한 번도 원금 손실 본 적 없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불안전 판매 때문에 이번에 은행들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근데 또 이제 어떤 투자자들은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걸 알았는데 자기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벌써 그런 ELS 투자를 한 10번 정도 해가지고 막 수익 낸 적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모르고 투자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상 못 해준다. 막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ELS가 일단 그걸 아셔야 되겠죠. ELS 이름에다가 투자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떤 그 베이스가 되는 그게 홍콩 지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그거의 그 단계에 따라서 이제 상환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조건이 맞으면은 그 상환 요구를 할 수도 있구나. 근데 상환 요구 안 맞으면은 돈이 필요하면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은, 그 해약 수수료 때문에 손해도 많이 볼 수 있는 구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가 낙인하고 낙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크할 때 낙이거든요. 노크인 이고 노크아웃이 있어요. 자, 제가 자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가 이게 주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는 영원이 될 수 있잖아요. 영원부터 이게 삼성전자라고 하면 여기 1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한 7만 원 정도에 있는 거잖아요. 7만 원 정도에 있는데 이 ELS 판매할 때 설계가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 4만 원, 3만 5천 원이라고 해볼까요? 3만 5천 원.
삼성전자가 3년 동안 한 번도 35,000원보다 아래로 안 내려가면은 기본적인 이자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35,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은 원금의 30%가 까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설계가요. 그러면 이제 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삼성전자가 35,000원까지 빠지겠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주니까 이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주가가 맨날 한 2만 원에서밖에 놀지 못하던 그 2만 원에서밖에 놀지 못하던 그 예를 들어 한국전력이라고 해볼게요. 한국전력이 6만 원까지 올라가지 않는 한 뭐 연 7%를 준다.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만 원밖에 안 되는 주가가 3년 동안에 어떻게 6만 원까지 올라가겠어? 이래 가지고 고려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못 올라가겠지 이러면은 그래도 연 7%씩 하면 3년 동안 21%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계산들을 해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용어 하나만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삼성전자가 여기 7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 3만 원보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3만 여기 3만 원 정도 3만 원으로 이렇게 설정이 된 거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이라고 해가지고 낙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인데 3년 동안 3년 동안 10만 원을 10만 원을 넘어가지만 않으면 이렇게 설정이 된다면은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안쪽이었는데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설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그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참여를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 ELS가 한 2010년도에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어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아까 이 ELS는 그 증권회사에서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증권회사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든 한국전력이든 그 주식 가지고 있겠어요? 안 가지고 있겠어요? 증권회사에서요.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겠죠. 자기들 투자하고 있는 거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인데 뭐 4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4만 원까지만 낙인 안 되면 7% 수익을 주기로 했어요. 이게 안 되면은 그러면은 2조 원이 팔렸다고 해보죠. 2조 원이 팔렸다고 하면은 2조 원에 7%면은 700억이죠. 아니 1,400억이잖아요. 1,400억. 그럼 1,400억이 1년에 7%니까 3년이 쌓이게 되면은 4,20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여기 한 번도 안 넘어가게 되면은 ELS 사간 그 투자자들한테 3년 후에 4,200억을 이자처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에 있는데 이거 뭐 4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설정된 가격 아래로 떨어지는 게 좋겠어요? 안 떨어지는 게 좋겠어요? 자기들 4,200억 주느니 떨어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관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잠깐이라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꾸로 2만 원밖에 안 했던 주식이 6만 원 절대 못 올라갈 것 같은데 똑같은 구조로 해서 올라가면은 아까 막 4천억, 5천억 이자를 그 수익률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차라리 그 돈 주느니 기관 입장에서는 이거 그게 한국전력이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든 6만 원까지 끌어올려요. 절대 3년 뒤에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를 끌어올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증권사하고 ELS는 증권사하고 개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종목 관련해 가지고 그 ELS 수익률을 주느니 차라리 그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 주식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떨어뜨리거나 할 동기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현상들이 실제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발품 팔 때 해가지고 ELS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초반 ELS 2010년 발행해가지고 2015년 그때 막 손해본 이번에 홍콩이 이제 손해를 많이 봤지만 그때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 원금 손실 본 그런 이제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ELS가 인기가 없어졌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홍콩 때문에 또 그런 관련된 ELS가 안 팔린다고 하잖아요. 증권사들도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걸 발행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발행을 한다고 해도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도 없겠고요.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 이렇게 주식해가지고 ELS가 나오면은 어떤 주식이 낙인이 되는 형태로 해가지고 대규모 자금이 낙인이 되면은 그 손실을 보게 되는 형태로 해가지고 개인들이 대규모 자금으로 ELS를 샀다더라 이런 기사를 혹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은 떨어질 수 있겠구나. 사지 말자 우리는. 그 종목은 매매하지 말자. 이런 계산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ELS 뉴스 보니까 무슨 뭐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만 얼마밖에 안 하잖아요. 그게 뭐 4만 원 되면은 수익률 못 받고 4만 원만 안 되면은 수익률 많이 챙겨주는 ELS가 있는데 거기에 개인들이 많이 몰렸대더라. 이런 기사를 보면 그래? 그럼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얘네들 증권사에서 어떻게든 4만 원까지 올려놓을 수 있겠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는 우리는 사자. 이런 계산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내용 들어보셨나요? 인터넷 쳐보셔도 이런 내용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고급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 제가 좀 길게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는데요. 길어지면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살과 피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잘 이해 못하신 분들은 반복을 시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또 제가 가끔 이렇게 인상이라고 말을 인하라고 말하고 또 상승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놓고 하락이라고 말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보면서 읽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말 습관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런 실수가 없었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있다면은 잘 맥락을 이해를 하시면서 인상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인하를 잘못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튜브 81명 어느 분이 댓글 달아놨더라고요. 대표님 뭐 축하한다고요. 80명 넘었다고요. 저 80명 넘은 거 가지고 안 되고 빨리 100명 만들어 주세요. 오늘 유튜브 마음에 드셨으면요 빨리 100명 만들어 주시고 근데 100명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그냥 아는 사람 동원해서 이거 숫자만 늘어나게 한 거 그건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100명이 아니라 이 유튜브를 정말 시청을 통해 가지고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임광욱 대표하고 이 투자 클럽 같은 거 같이 이렇게 유대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로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일요일까지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제 월요일 날 개장 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